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은 일반화학 1에서요. 처음에 이제 뭐 배우셨냐면 화학 연구의 핵심, 그래서 뭐 유효 숫자가 어쩌고 오차가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질의 구성 파트 2장이 굉장히 길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2장이 원자, 분자 이런 거 나오고 화학 결합에 대한 간단한 이온 결합이 뭐더라, 그다음에 공유 결합이 뭐더라, 금속 결합이 뭐더라 이런 간단한 얘기가 쫙 개론으로 나와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다 뭐도 있었어요? 이름 붙이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명명법까지 했기 때문에 2장이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3장의 화학 양론은 뭘 배웠냐면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되는데 A 몇 개랑 B 몇 개가 만나서 C가 몇 개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는,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뭐예요? 화학 양론, 즉 스토이키오메트리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3장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한 개 반응물이 뭐더라, 처음에 반응물이 얼마 들어갔을 때 생성물이 얼마 나오더라, 그래서 실질적 수득률이 얼마더라, 수득 퍼센트가 얼마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4장에서는 세 종류의 주요 화학 반응이라 해서 이온 간의 반응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뭐예요? 침전 사이의 반응이요. 기억하시죠? 이온들이 만나서 침전이 만들어질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만나면 침전 돼요? 안 돼요? 너네 1학기 때 내가 수업했다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만나면 침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침전이 되는 경우라면 웬만하면 플러스 얼마랑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되는 다 전하를 가진 이온들이 만났을 때 주로 침전이 된다고 배우셨어요. 하지만 플러스 1 중에서도 Ag 플러스, 그죠? 아니면 Hg2 플러스 이런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은 할로젠이랑 만나서 침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예외로 외우신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또 뭘 했냐면요. 4장이 그 뒤에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 객관 형식으로 돼 있어서요. 4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신 건 산화랑 환원이 뭐다. 산화수 배우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산화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산화가 뭐예요? 산소로 생각하지 말고 전자로 생각할까요? C하고 O하고 두 개 만나면 이 아이의 이름은 누구요? 이산화탄소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C하고 O 사이는 실제로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하죠. 여기도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실은 공유결합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자 쌍은 얘와 얘가 공동 소유하긴 하나 누구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다? 산소 쪽으로. 왜? 산소가 뭐가 더 크다 얘기예요? 전기 음성도. 뭐요? 공유결합을 땡기는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저런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얘는 원래 최애각에 전자 몇 개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얘도 이쪽으로 치우치고 얘도 이쪽으로 치우치니 지금 현재 나에게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건 0. 그래서 나 얼마다? 플러스 4. 이렇게 산화수를 카운트했었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원래 나의 최애각인 전자가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것까지 다 내 거로 카운트한다. 8개 있다. 그래서 얼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은 것처럼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산화, 얘는 뭐였어요? 환원. 그런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뭐 배우셨어요? 기체에 대해서요. 그죠? 분자운동론, 기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보일 샤를 나오고 보일 샤를이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건 뭐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는 분자 자체에 뭐는 없다. 부피를 있다고 가정해라, 없다고 가정해라, 없다고 가정해라. 분자 간에 인력과 반발력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가정해라. 실제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그래서 실제일 경우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해서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누구예요? 반대로 발생 방정식. 시험 문제를 푸셨죠? 그리고 나서 챕터 6에서 연력학을 배우셨는데요.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건 엔탈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배우셨어요. 1학기 때 연력학은요. 엔탈피에 대한 내용을 배우셨으나 2학기 때 실제로 이제 앞으로 공학, 자연과학 말고 공학을 전공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되는 건 챕터 20에 나오는 이 연력학이요. 연력학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여기서는 에너지가 뭔가 하는 본질과 엔탈피에 대한 내용만 나왔다면 여기에서 메인으로
엔진으로 되는 얘기가 다 나오죠. 엔탈피 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엔트로피도 슬쩍 건드렸고요. 엔탈피하고 엔트로피 사이에 절대 온도가 걔네 두 개를 가지고 기준 잡아서 뭐를 형성할 수 있다고요? 자유 에너지, 델타 G, 깁스 프리 에너지를 형성한다 말씀드렸어요.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그 부분은 20에서 배우실 거고, 여러분들이 공학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건 어떻게 하면 델타 G를 더 마이너스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또는 어차피 결정된 델타 G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로 뽑아낸 포션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것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거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7장 진짜 힘들었어요. 왜? 뜬구름 잡는 얘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죠. 오비탈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7장 양자론 원자구조 이런 거 할 때 8장의 전자 배치랑 화학적 주기성 뭐요? 훈트의 법칙, 파울리 베타 원리, 아우프바우 프린시플 이런 거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양자란 무엇이고 전자가 자기 껍질에 위치할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출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계산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8장에서는 무슨 얘기도 나왔냐? 결국 모든 원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몇 개고 제일 바깥 껍데기의 전자를 8개로 맞추려는 옥텟 룰을 위해서 전자들을 주고받는 행동을 하더라. 그죠? 그렇게 전자들을 주고받는 과정에 뭐의 출입이 있더라? 에너지의 출입이 있고 물질의 변화가 생기더라. 이런 거 배우셨어요? 챕터 9에서 나오는 화학 결합의 모형은 챕터 2에서 물질을 구성할 때 배웠던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을 훨씬 더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셨죠. 그러다 보니 챕터 6에서는 뭘 하셨고요? 기억하세요. 이 기호 누구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 어떤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형태의 호돈소 물질로부터 생길 때 엔탈피 변화.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여기서 뭐 구하셨어요? 그 화학 반응의 반응열 찾아내셨어요. 근데 챕터 9에서는 그걸 화학 결합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죠. H2와 I2가 만나서 두 개 HI가 되는 반응이라면 실제로 이 반응의 면면을 뭐로 잘라보자? 결합의 형태로 잘라보자. 잘라야 되고 얘는 새로운 결합이 새로 어떻게 돼야 된다? 형성돼야 된다. 자를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어떻다? 필요하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새로운 결합을 만들 때는 그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방출해야 된다. 결합 에너지의 입장으로 화학 반응열을 구하는 파트, 그런 것까지 배우신 게 뭐예요? 챕터 9요. 그러니까 챕터 9는 챕터 2에서 배우신 화학 결합에 대해서 에너지적인 쪽으로 이제 내용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챕터 10에서는 9장에서 배운 공유 결합을 좀 확대해서 이제 애들의 모양이 나오죠. 분자의 모양을 배우기 위해선 그 중심 원자를 구성하는 옆에 전자군들의 행동을 배우셨어요. 예를 들어 A, X, 3, 2, 2 이런 형태를 가진 아이라면 이 아이의 분자 모양은 무엇? 자, 웃음이 나오니 지금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오니 니네 이래도 되는 거야? 네? 무슨 형태요? 일자 형태요. 왜요? 일자 형태요? 일자 형태 맞아요? 무슨 형태요? 얘가 뭔데? X가 뭐야? 비공유 전자쌍이야. 딴 애랑 하는 결합이야. 결합이에요. 이가 뭐예요? 비공유 전자예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합을 세 군데서 하고 비공유가 두 쌍 있어요. 5개의 전자쌍 배열하려면 무슨 형태여야 돼요? 하나, 둘, 셋. 평면의 삼각형 있고 위에 뭐 있고?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있죠. 하지만 위에 밑에 있는 애는 축방향이라서 얘네들 평면하고 있는 애랑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는 각도 몇 도예요? 120도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 가진 애가 어디로 와야 되고 여기로 와야 되고 여기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얘가 빳빳하게 90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옆으로 찌그러지고 옆으로 찌그러져서 그래서 찌그러진 뭐예요? T자형.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형태를 챕터 11 공유결합 이론으로 갔더니 저 형태를 뭘로 바꾸던가요?
이렇게 되는 중심 원소의 오비탈, 혼성 오비탈 유형은 sp3d2. 그죠? 이렇게 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랬던 부분. 그래서 분자의 모양과 그 분자의 극성, 무극성을 나타내는 공유결합에 대한 이론까지, 그래서 분자 모양 형성하는 과정까지 배우신 게 10장하고 11장이에요. 물론 11장에서 한 번의 고비가 더 있긴 했죠. 뭐가 있었어요? 무슨 고비가 있었어요? 네, M5라고 부르는 분자 오비탈. 기억하시나요? O2라는 분자는 실제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어야 정상인 아이예요. 그죠? 따라서 O2 분자는 이중결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실제 결합 길이도 이중결합의 결합 길이니까 그냥 O2 분자를 가지고 봤을 때 저 녀석은 홀전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자성이에요? 반자성이어야 돼요? 반자성이어야 하나 실제로 자석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상자성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장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뭐예요? ES. 원자에 있는 전자들이 분자를 만들 때는 새로운 뭘 형성한다? 분자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오비탈을 형성한다. 그래서 산소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산소의 원자 오비탈은. 그러면 오비탈이라는 건 전자가 존재할 영역인데, 전자는 가만히 있다 운동한다? 운동한다. 무슨 형태로 운동한다? 파동 형태로 운동한다. 파동은 겹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 보강 간섭이거나 상쇄 간섭. 따라서 s오비탈 두 개가 뭐 할 수 있다? 보강 간섭 시그마 ES. 뭐 할 수 있다? 상쇄 간섭 시그마 스타 ES. p오비탈은 생긴 꼴이 어떻다? 이렇게 R형형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P가 왔다. 하나, 두 개, 세 개. 얘하고 얘하고 겹치면 어떻게 된다? 파이다, 시그마다. 핵과 핵의 사이에 전자가 겹치는 유형이 있을 땐 뭐다? 시그마다. 시그마 하나 생긴다. 위에 밑에 이렇게 되는 애가 정상파 파형으로 이렇게 겹친다. 얘다 뭐다? 파이 하나. 앞에 뒤에 있는 애가 또 한 번 겹친다. 뭐다? 파이. 그래서 얘는 누가 하나 생기고 시그마 EP 하나 생기고 똑같은 에너지 레벨을 갖는 파이 EP가 두 개 생기고 파이 스타, 즉 반결합을 하는 애가 생기고 시그마 스타가 생기더라. 이렇게 분자 오비탈을 만들고 나서 전자를 배치하자. 어떻게? 제일 밑에서부터 하나씩 에너지 낮은 애부터 차곡차곡. 뭐다? 아우프바우 프린시플. 싸움 원리이다. 몇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 합해서 8개. 하나, 둘, 셋, 넷. 왜?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5, 6, 7, 8. 아, 얘는 누구구나? 홀전자가 몇 개 있구나? 2개 있구나. 따라서 얘는 뭐구나? 상자성이구나. 이거에 배웠던 게 뭐예요? MO, 분자 오비탈 이론이요. 니네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유기화학하면 꼭 해야 돼. 분자 오비탈은 꼭 나올 거야, 한 번은. 그래서 언제나 머리가 아프게 돼 있어. 지금 기억하고 올라가세요. 11장에서는 무슨 이론이요? 11장 공유결합 이론에서 분자 오비탈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12장 굉장히 길었어요. 액체에 대한 거 배우다 보니까 뭐 배우셨어요? 증기압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끓음이라는 현상이 뭐다? 그죠? 분자 간의 힘이 크다. 증기압은 크다, 작다? 분자 간의 힘이 큰 물질이 있다. 그럼 같은 온도에서 날아가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겠다. 그래서 끓는 점은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끓게 하긴 어려울 것이다. 근데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은 딴 애에 비해서 어떨 것이다? 낮을 것이다. 그죠? 그런 거 배우셨고요. 고체 혹시 기억하세요? 면심입방, 채심입방, 그죠? 그런 거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1학기 내용을 다 배우셨었어요. 네, 기억하실 거라 저는 믿고 의심치 않으며. 왜냐하면 1학기 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1학기 때 내가 수업 안 했을 과는 뭐 어떻게 배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니들은 기억 못하면 바로바로 이제 댓글 들어갈 거예요. 보세요. 일반화학 2에서는요, 이제 2학기 때 배울 내용은 좀 더 여러분한테는 좀 더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에서 배우는 내용이 주로 뭐냐면 공학에서 쓸 때가 있는 2학기 때는 절대 계산기 없으시면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10에 마이너스 20 몇 승 또는 로그, 지수 아주 수시로 그냥 나와요. 심심하면 나와요.
2학기는 그래서 1학기 때 배운 원래 원론적인 화학에 비해서 2학기 때 배우는 건요. 물질의 구조 이런 거 탐험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에 대한 성질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물질들을 섞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실제로 반응에서 일어나는 수학적인 측면에 더 많이 관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뭐라 그러지? 그냥 고등학교 때 문제집 푸는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여기 파트는요.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응용되는 문제를 계속 많이 챕터 18인가 19인가 여기 둘 중에 하나는요. 제가 한 번 설명하고 나서 예제가 10개인가 나오거든요. 쭉 계속 예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런 식의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복병이 있겠죠. 이 책의 특징상 15장이 너무 길고 너무 자세해요. 이 책의 특징이에요. 보통 15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아시면 뭘 할 정도까지 되냐면 2학년 때 유기화학 1학기 배우는 분량까지 배우실 정도로 나와요. 보통 딴 책에서는 얘는 유기화학으로 뭐 얘는 알코올이다, 얘는 뭐 있어, 즉 에테르다, 얘는 뭐 에스테르다 이런 얘기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다,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데 얘는 무슨 짓을 한다 이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걔네들끼리 서로 만나서 결합하든지 치환하든지 딴 애로 변환되는 모든 과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책 굉장히 그 유기화학 파트 챕터 15가 좀 많이 방대한 편이에요. 13장 오늘부터 들어갈 이 용액의 성질은요. 딴 거 아니고 대충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물하고 설탕물하고 누가 더 빨리 끓어요? 물은 순수한 물, 이걸 용매라 부르죠. 설탕물은요? 물, 설탕, 물, 설탕, 물, 설탕, 설탕 이렇게 있어요. 끓는다라는 건 일단 얘들이 표면에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벽을 퉁퉁 치는 압력은 무슨 압력이요? 걔는 증기압이요. 이 증기압이 굉장히 세져서 외부 대기압과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그러면 속 안에서도 뭐가 기화가 일어난다. 그걸 끓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표면에 물뿐만 아니고 설탕도 있는 경우라면 얘가 날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의 압력을 일기압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액이 되면 용매와 다르게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배우실 거예요. 13장에선. 그래서 농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고 근데 저 1학기 때 웬만한 건 주로 많이 해놔서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듣는 셈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용액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삼투압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배우실 거고 15장이 복병이에요. 굉장히 길고 오래 갈 것이며 유기화합물에 있어서 가장 또 문제가 챕터 2에서 여러분 그거 하셨죠? 이름 붙이는 거 하셨죠? 편하셨어요? 괴로우셨어요? 괴로우셨죠. 네, 그 괴로움의 2배 정도 더 되는 이름 붙이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네, 탄소 뭐 6개, 탄소 8개, 그럼 그때그때 이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배우셔야 되고요. 탄소에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혼성궤도 이런 걸 좀 해놨기 때문에 걔네들의 그 화합물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 화합물들이 해서 만나서 하는 새로운 반응들 이런 거 보시려면 15장은 시간도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16장은 반응 속도론이요. 반응 속도론은 딴 거 아니고 혹시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하셨다면 이런 기호 보지 않으셨나? 2A랑 3B가 만나면 C랑 뭐 2D가 된다. 이때 반응 속도 V는 누구의 농도랑 상관이 있다? 생성물의 농도 신경 쓸 거다 안 쓸 거다? 안 쓸 거다. 반응물 A의 농도와 상관이 있고 B의 농도와 상관이 있다. A의 몇 승? M승. B의 몇 승? N승. 그럼 맨날 귀에 닦지 않게 가리키는 게 M과 N은 2, 3과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관련 없다. 얘네는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 실험으로 찾아내야 된다.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속도 상수 어떤 애가 있다? K가 있다. 반응이 얘가 한 큐에 딱 일어나면 정말 좋겠으나 이런 반응은 절대 한 큐에 일어나지 않는다. 왜? A 2개. 얘가 한 번에 일어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앞에 5이 있어. 얘네 둘이 A야. 우리 셋이 B야. 어떤 임의의 시각에 딱 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던 우리 5이 한 장소에서 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한 장소에서 충돌을 했을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유효한 방향으로 한순간에 빵! 이래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그런 식의 반응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래서 뭘 배우실 거예요? 반응 메커니즘. A 하나는 B 하나랑 반응해서 2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2가
또 다른 B와 반응해서 F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은 어떻게 해요? 두 분자 사이에 단계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응이 단계를 거쳐서 나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반응 메커니즘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겠죠. 중간에 나타난 E, 나중에 사라진 이 아이는 뭐가 될까요? 뭐라 불러요? 네, 중간체. 그래서 그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는 게 챕터 16일 거예요. 그 이후가 여기가 좀 힘들어요. 보이시죠? 제목. 17장 뭐래요? 평형. 18장 뭐예요? 산염기. 결국은 뭐? 평형. 19장 뭐예요? 수용액의 이온 평형. 나중에 19장 한 중간쯤 되면 학생들이 책 보기도 싫어해요. 진짜 죽을라 그래요. 평형에 대한 얘기를 챕터 3개에 걸쳐서 배우거든요. 그만큼 평형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뜻이죠. 반응물 A, B가 생성물 C, D로 바뀌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생성물인 C, D가 또 지들끼리 부딪혀서 다시 반응물인 뭐로 갈 수도 있어요? A, B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일로 가는 속도, 정반응 속도, 여기서 거꾸로 가는 속도,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 더 이상 반응의 변화가 보일 때, 안 보일 때, 안 보일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요. 생성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을 찾아내야 돼요. 왜? 평형에 도달하기 이전에 모든 거 끝내야 되거든.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가는 애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게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방법이 뭐예요? 얘네를 미리미리 뽑아준다던가. 근데 얘네 4개가 다 섞여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뽑아요? 그게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방법인 거지. 그래서 얘네를 뽑아준다던가 촉매를 써서 여기로 일로 가는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촉매를 써서 거꾸로 가는 걸 아예 못 일어나게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평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평형을 숫자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상수라 배우셨어요? 평형상수. 그래서 그런 내용. 산염기 평형, 이 평형을 가지고요. 산하고 염기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왜? 산이 사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세트산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CH3, COOH. 산이라는 애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에 녹으면 뭘 발생시킬 수 있어요? H 플러스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쪼개지기도 해요. 그럼 쪼개지는 게 다 쪼개지고 끝날까요? 거꾸로 다시 어떻게 되기도 할까요? 돌아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산염기, 산에서 산성이 나오는 이 반응도 결국은 무슨? 이온의 평형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애는 이것만 거의 100%가 돼. 무슨 산이에요? 강산. 근데 어떤 애는 이거보다 거꾸로 가는 게 훨씬 잘 돼. 무슨 산이에요? 약산. 그래서 강산과 약산 이런 아이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신다 이거죠. 그 산에 대한 평형상수가 Ka. 이렇게 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챕터 18에서는 좀 더 어려운 게요. 생판 처음 보는 산을 퍽 갖다 주고 이 산들을 서로 산성의 세기가 센 애부터 약한 애까지, 약한 애에서 센 애까지 나열하여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앞에서 배우셨던 그 분자들의 형태와 연관을 하셔서 아 얘가 H를 잘 버릴 수 있겠구나, H를 잘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아셔야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능하세요. 챕터 19에서 수용액의 이온 평형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완충용액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버퍼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완충용액이 사실은 공학에선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뭔가 심지어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반도체를 세척하든지 애칭하든지 하는 그 과정을 거칠 때 애칭액 속에 집어넣었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용액 자체는 언제나 어떻게 돼야 돼요? 언제나 농도라든지 걔네 pH가 일정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일정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가 뭐예요? 버퍼 솔루션이요. 그럼 그 버퍼 솔루션에 딴 애를 갖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도 이 아이 버퍼 솔루션은 영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안 받게 만들 수 있느냐? 버퍼 솔루션을 설계하여라. 이거 배우는 게 챕터 19요. 챕터 16, 17, 18, 19를 다 완전하게 소화하시면 2학년 또는 3학년 때 배우시는 물리화학이나 분석화학은 땅 짚고 헤엄치실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챕터 20의 연력학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모든 공학이 결국은 귀결되는 게 뭐라고요? 델타 G.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기본을 배우시고요. 21장 전기화학은 왜 그거 있잖아요. 황산구리 용액에다 아연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황산구리 용액의 파란색이
진해진다, 옅어진다?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수능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미쳐버리겠다. 아연판을 담궜어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시작하세요. 뭐요? 칼카. 그 다음에 그리고요. 중간중간 이제 헷갈리지. 나중에 이제 내가 칠판에 썼을 때 모르기만 해. 아연하고 구리는 알겠지. 누가 더 세요? 뭐가? 전자를 버리려는 정도가. 그걸 멋있게 표현하면 뭐였어요? 화학적 포텐셜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연이 전자 버려요. 그리고 노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그 전자는 누가 받아야 돼요? 구리가. 구리는 용액 중에 녹아 있을 때는 무슨 색이었는데? 파란색이었는데 얘가 여기 와서 전자를 받아서 굳어버리면 무슨 색? 구리는? 네, 붉은색에 구리로 돼서 이런 식으로 석출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기화학에서는 원소들의 이온화 경향 그런 거랑 연결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런 건 화학 전지라고 배우시고요. 그 화학 전지의 또 다른 형태인 전기 분해. 걔를 멋있게 얘기해서 전해 전지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실제로 화학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이일과 에너지의 변환 상태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배우는 게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2학기의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럼 2학기 때 뭐 배울지는 대충 머릿속에 감이 오시죠? 아마 여태까지는 중간고사가요. 우리 14장은 안 해요. 14장은 왜 안 하냐면 14장은 그 알칼리 금속이나 뭐 이렇게 주된 주족 원소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내용 크게 할 거 없어서 이거는 모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반화 강의하시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안 하는 거예요. 14장은. 일단 13에서 13, 15, 16, 17 이렇게 해갖고 보통 중간고사 보고요. 18, 19, 20, 21 이렇게 해서 보통 기말고사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그런 형태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어떻게 할지 대충 아시겠죠? 용액의 성질 봅시다. 13장 용액의 성질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일단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여기는 뭐 뻔해요. 뭐 극성 용액, 뭐 그죠? 무극성 용매들이 섞인 뭐 용액 뭐 이런 거 배우실 거고요. 분자 간의 힘과 용해도 챕터 12에서 우리 분자 간의 힘 귀에 닦지 않게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봐야지. 분자에는 크게 무슨 분자 있어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어요. 그죠? 얘네들을 갖고 섞었을 때 분자 간의 힘이 물론 앞에 전제가 붙긴 해야 돼요. 분자량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렇게 전제가 붙었을 때 가장 작은 힘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힘? 무극성과 무극성. 얘네들의 힘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뭐예요? 분산력이란 이름으로 불렀었죠. 무극성, 무극성 사이의 힘이 제일 작았어요. 얘보다 한 단계 큰 게 누구예요? 무극성과 극성이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큰 게 뭘까요? 무극성과 이온 사이예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이온에 대한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대학교 들어와서 용액 얘기할 때는 이온이 들어간 용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온이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힘이 뭐예요? 극성과 극성. 극성 사이의 힘이 아주 극대화돼서 거의 엄청 무지하게 세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결합이요? 수소결합. 그죠? 얘보다 한 단계 위가, 즉 최고봉이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성과 이온 사이에. 그러니까 물에 소금 녹인다듯이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분자 간의 힘과 용해도에 대해서 배우시다 보면 수하열, 격자열 이런 걸 한번 또 아셔야 되고요. 물질이 도대체 왜 용해가 되는지, 그래서 용해되는 과정을 잘라서 보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우리 셋이 설탕이고요. 얘네 셋이 물이라면요. 설탕, 각설탕 따로 있고 물 따로 있었으면 우리가 섞여서 용해가 된다는 건 우리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 얘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과 얘네 둘이 서로, 그죠? 다른 애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을 봤을 때 가장 잘 녹으려면 용질과 용매 사이 인력이 크면 되겠죠. 근데 이 인력이 다 비슷한 형태라면 결국은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엔트로피요. 엔트로피 입장에서 보면 우리끼리 얘네끼리 섞여 있는 것보다 우리하고 얘네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섞여버리면 순열이나 조합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같이 섞였을 때가 어떻게 돼요? 더 배열될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트로피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용해 과정을 챕터 13에서는요. 용해되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를 주로,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를 주로 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평형에 대한 얘기가 슬쩍 한번 나올 거고 농도의 용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몰농도, 몰랄농도 아마 다 얘기 나올 거고요. 용액의 총괄성.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4번, 5번이요. 농도 계산을 못하면 총괄성이 아니고 총괄성 할아버지가 나와도 걔네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죠? 용액의 총괄성은 뭐다? 아까 했었는데요. 물에서 설탕물이 돼버리면 물은 용매, 설탕물은 뭐예요? 설탕물. 용액. 그죠? 그래서 용매에서 용액이 돼버리면 1번 똑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그러다 보니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어는 점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투압이라는 애가 있다. 삼투압은 뭔데? 나는 진한 설탕물, 얘네는 그냥 물. 그럼 어디에서? 물에서 어디로? 설탕물 쪽으로 뭐가? 물 분자가 이동해서 그래서 슉 올라가죠, 수면이. 그 수면을 내리는 데 필요한 압력, 이게 뭐예요? 삼투압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묽은 용액의 총괄성, 결국은 농도를 계산할 수 있으셔야 묽은 용액의 총괄성 문제가 챕터 13면 얘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아셨죠? 중간에는 그러한 용액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나올 거예요. 익숙하지만 괴롭죠. 또 시작이야 막 이러면서. 자, 용액의 종류 볼까요? 용액에는 일단 용액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있겠죠. 뭐가 있고요?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고. 근데 사실은 얘네를 이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익숙한 게 왜 액체에다 고체 넣었을 때가 제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액체에 고체 넣은 걸 가지고 생각해서 액체를 보통 용매를 보고 고체를 용질로 봐요. 근데 큰 범주에서 보면 양이 많은 애, 양이 적은 애 이렇게 보는데 포도당 수용액 아시죠? 포도당 포화 용액은요. 물 100g에 포도당 200g이 녹아요. 포도당 걔가 고체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100g에 고체 200g이 녹아서 포화 용액이 돼요. 그런 경우엔 얘를 그걸 봐야 되겠냐는 거죠. 뭐를 용액으로 보고 뭐를 용매로, 뭐를 용질로 봐야 되냐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양이 많다, 양이 적다는요.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양을 질량 이런 단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로 볼까요? 입자수, 뭐요? 몰수로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물 100g이면 물의 분자량이 얼마니까? 18이니까 5몰이 넘어가는 몰수잖아요. 포도당 200g이라 해봤자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1몰 조금 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큰 범주에 양 많다, 양 적다 저 얘기는 거의 입자의 개수로 표현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매하고 용질을 나누는 것도 화학자들에 따라서는 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으나 여러분들은 그냥 개수 많은 애, 개수 적은 애. 그러면 일반적으로 틀리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탄산음료는 그래서 용액은 액체인데 용매는 물이지만 용질에는 고체도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어요? 기체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공기는 무슨 용액이에요? 기체 용액이죠. 기체 용액과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 용액과의 차이는 그냥 냅둬도 가장 잘 확산되는 애는 무슨 용액이에요? 기체 용액이 가장 확산이 잘 되죠. 걔네는 왜? 운동 형태 자체가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는 운동을 너무나 잘할 수 있으니까. 기체는 가만히 있어야 끊임없이 운동해요. 끊임없이 운동하니까. 땜납이라는 거, 납에 뭐 집어넣는 거예요? 주석 집어넣는 거. 이거 갖고 제가 1학기 때 잔소리 했나요? 여러분 중에 초등학교 때 땜납 안 해본 사람? 땜납 가지고 남자애들 무슨 과학 키트 이런 거에서 납땜 키트 안 해본 사람? 없지 않아요? 안 해봤어? 오, 잘했어. 안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납땜 키트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건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납은 굉장히 뭐가요? 그 정도의 열에 납땜 키트라는 건 사실 그냥 전기 인두로 했을 때 걔가 녹잖아요. 그래서 다시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온도면 납은 기화돼서 날아갈 수 있는 포션이 생기거든요. 납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금속 중독.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됐을 때도 너무 어린 초등학교 한 중학생은 괜찮아요. 걔는 충분히 다 컸어. 보통 우리가 그 보는 나이를 언더 13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중학생 정도 되면 뭐 충분히 늙어 상관없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 땜납 가지고 하는 이런 아이는 이 땜납은 납에 뭘 집어넣어서 주석을 넣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까 걔네 녹는 점을 더 낮춰서 더 낮은 온도에서도 잘 녹고 잘 붙게 하자는 거니까. 아셨죠? 용해도는 특정 온도에서 과량의 용질이 존재할 때 일정한 양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이라고 멋있게 써놓긴 하였으나 용해도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 뭐 물 몇 그램에 100g에 녹는 용질의 무슨 수? 그람 수. 보통 이렇게 배우셨어요. 별로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왜? 포도당은 물 100g에 200g이 녹아봤자 1몰 녹는 거고 딴에는 물 100g의 용해도가 50이었다는데 걔의 분자량이 10이라면 걔는 몇 몰 녹는 거니까 5몰 녹는 거니까. 따라서 대학교 들어와서의 사실 용해도는 뒤에서 다시 배우시겠지만 몰 용해도. 그죠? 몰을 기준으로 하는 몰 용해도를 주로 배우실 거예요. 일단 봅시다. 463페이지 가세요. 13.1 용액의 종류, 분자간 힘과 용해도 첫 번째 줄이요. 용질이 용매에 녹아 용액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용액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뭐다? 용매이다. 일반적이라고 얘기 붙여놨죠? 그 두 줄 내려가세요. 대부분 용매의 물리적 상태가 용액의 물리적 상태를 결정한다. 용액은 기체, 액체, 고체상 모두 가능하지만 까지만 줄치시면 되고요. 밑에 줄 용질의 용해도, 솔루빌리티란 특정 온도에서 과량의 용질이 존재할 때 일정한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무슨 양을 말한다? 최대량을 말한다. 그래서 실제 용액을 만들 때의 분자간의 힘 아까 말씀하셨죠? 제일 처음에 뭐요? 무극성 분자간의 힘. 사실 무극성 분자간의 힘 분산력이라는 건 경우가 네, 분산력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분자간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죠? 분산력은 모든 분자간에 다 있긴 하지만 무극성 분자간에 누구만 밖에 없으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메인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쌍극자, 유도 쌍극자 이걸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바꾸자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온과 무극성 분자, 구성 성분의 무슨 율에 의존한다? 편극률. 앞에서 배우셨는데요. 편극률이 뭐였죠? 전자구림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정도예요. 원자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해요? 편극률이 작아요, 커요? 커요. 걔가 갖고 있는 그 분자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도 편극률이 어때요? 커요. 그죠? 쌍극자, 즉 극성 분자 사이의 힘, 그리고 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수소결합. 그리고 누구와 누구 사이의 힘이요? 이온과 쌍극자 사이의 힘이요. 근데 보통 46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끝에 유용한 경험에 의하면 비슷한 종류의 분자간의 힘을 가진 물질끼리 서로 잘 녹인다. 그래서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에 녹는다라는 이 내용이 일반화학에 나오고 유기화학에 나오고 분석화학에 나오고 하여간 다 나와요. 한 번씩은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같은 극성이라면 그 극성이 똑같이 세기 때문에 얘네 극성 사이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잘 녹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극성과 극성을 섞은 경우에라면 걔네는 왜 잘 안 녹을까요? 극성끼리 섞는 것보다. 무극성과 극성을 섞었어요. 그럼 극성은 지들끼리 어떻게 해? 땡기려고 그러겠지. 그 극성끼리 땡기려는 힘이 극성과 무극성이 땡기려는 힘보다 더 어떤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극성이거나 극성이거나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넣었을 때 왜 잘 섞일까? 그 잘 섞인다는 이면 속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셋 설탕, 얘네 셋 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섞이는 건 극성 간의 힘이라 분자 간의 힘이 거의 비슷하다면 얘하고 쟤네랑 우리가 잘 섞이는 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엔트로피 때문에. 무질서도가 커지려는 경향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64페이지 그 밑에 용액에서의 분자간 힘 세 번째 줄 1. 이온 쌍극자 힘. 물에 이온성 화합물이 녹을 경우에 나타나는 뭐다? 주된 힘이다. 이 이온 쌍극자 힘을 얘기할 때는 요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이온 음료라고 아시죠? 포카리 스웨트가 이제 게토레이 같은 거는 실험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게토레이는 그 자체 색깔이 있잖아. 파워에이드가 파란색이죠. 게토레이가 약간 연두색 계열 아니에요? 근데 포카리 스웨트는요?
그냥 흰색. 근데 완전히 희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투명하다고 말하기도 뭐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거기에 뭐가 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하나 걔가 바닥으로 가라앉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완벽하게 이온들끼리 있다 그러면요. 이온들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면 그게 이온 음료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다 넣어놨을 텐데 그럼 이온들끼리 움직이다 보면 지들끼리 뭐도 해야 돼? 붙기도 해야지. 충돌하면. 붙으면. 고체가 돼서 어떻게 돼? 떨어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상은 포카리스웨트에서 바닥에 찌꺼기 막 가라앉아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이거죠. 이온이 있으면 이온은 극성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극성과 이온성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이온성은 전하량이 소수여 정수여? 정수여. 극성은 전하량이 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이 하나 극성 분자 속에 극성 용매 속에 들어간다 하면 얘는 옆에 극성들에 비해서 얘가 전하량이 더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극성 분자에 반대되는 극을 그때 끌어당기는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온 옆엔 항상 만약 용매가 물이라면 그 물들이 이온의 전하량에 이끌려서 딱 둘러싸고 있는 무슨 껍데기가 있어요? 수하 껍질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 자체의 사이즈는 작다 하더라도 왜 이온이 되어 있는 물질이 있고 물 갖다 놓으면 삼투압 실험할 때요. 이온이 사이즈가 작으면 이온이 일로 가지 않을까요? 안 간다니까요. 물이 지나가지 이온이 있는 파트에서 이쪽으로 뭐가 지나가진 않아요. 사이즈는 이온이 더 작다 하더라도. 왜? 그 이온 옆에는 누가 있어서 수화 껍데기가 미니멈 2겹 정도로는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 얘가 큰 형태가 되겠죠. 이온 음료가 바닥에 찌꺼기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양이온 옆에는 나름의 수화 껍질, 음이온 옆에도 나름의 수화 껍질. 따라서 그 이온들이 붙는다 해서 걔네들이 침전할 정도로 이온끼리의 직접 결합은 거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네. 저 수화 껍질 잘 기억하세요. 왜? 나중에 저 수화 껍질 때문에 여러분들은 1학기 때 저한테 들으시긴 하셨어요. NaCl이 물에 녹는데 CaCO3가 물에 녹지 않는 이유. 옆에 있는 용매의 뭐가요? 운동 자유도가 어떻게 돼서 떨어져서. 그게 결국 수화 껍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된 힘이다. 밑으로 4줄 내려가세요. 이온이 분리될 때 수화 껍질 형성이라는 까만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예요. 이온이 분리될 때 물 분자 뭉치들이 수화 껍질 형태로 이온 주위를 둘러싼다. 가장 안쪽 껍질에서 물 분자의 수는 이온의 크기에 달려 있다. 밑으로 5줄 내려가셔서 이 수소 결합은 O와 N을 포함하는 알코올, 아미노산 등의 유기적, 생물학적 극성 화합물의 용액에서의 주된 힘이다. 아미노산 이런 아이들은 다 기본 형태가 누구에서 왔게요? 15장에서 얘기하겠지만 한 번 더 들어놓으세요. 이 아이 누구요? 얘 누구예요? 암모니아. 수소가 들어갈 자리에 탄소의 부분, 알킬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탄소, 수소 사슬이 들어가줬어요. 암모니아에서 수소 대신에 탄소가 들어간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얘를 아민이라고 불러요. 탄소가 한 군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또 탄소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이 아민과의 차이는 탄소가 한 군데 들어가느냐, 2군데 들어가느냐의 차이죠. 한 군데만 들어가면 뭐예요? 1차 아민. 2군데 들어가면 2차 아민. 3군데 다 들어가면 3차 아민. 하지만 아민이란 아이는 처음에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암모니아였으니까. 모든 종류의 아민은 산이다, 염기이다. 염기이다. 왜? 암모니아가 뭐니까? 염기니까. 챕터 15 탄소화합물에서 여러분들이 염기 파트를 보실 거라면 탄소화합물 중간중간에 누가 박혀 있으면? 질소 박혀 있으면 100% 다 뭐다? 염기다. 그죠? 아미노산이란 뭐다? 아민인가 본데 근데 산이기도 하다. 왜? 탄소에 아민을 나타내는 질소화합물 파트가 하나 존재하고 산을 나타내는 카르복시산 COH 파트가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에는 어떤 탄소가 올지 알 수 없으니까 탄소가 만약에 여기 뭐 CH3가 올 수도 있지만 C2개, H 5개가 올 수도 있고 C 4개, H 9개가 올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와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요? R. 그죠? 얘는 H. 아, 얘는 COH가 있으니까 뭐긴 뭔데?
산은 산인데 NH2가 있으니까 암모니아에서 온 누구 계열이구나? 아민 계열이구나. 이 아이의 이름은 아미노산. 그죠? 이렇게 되는. 하여간 탄수화물 계열에 질소 들어있으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소결합이라는 게 결국 누구가 만나는 건데 F나 O나 N이. 그죠? 얘가 누구랑 직접 결합해야 돼요? 수소랑. FON은 어떤 3인방인데? 원소 중에서 뭐가 제일 큰 3인방?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3인방. 전자를 다 수소랑 결합한 이 전자를 다 땡겨오니까 얘 파트가 다 뭐가 될 거예요? 플러스가 되겠죠. 이 수소는 플러스적인 힘이 너무나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 옆에 오는 이 FON은 마이너스 파트에 이 FON은 수소랑 결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는 지네가 갖고 있는 뭐만 있으면 돼? 비공유 전자쌍만 있으면 돼. 얘는 이미 마이너스적인 힘이 너무 어떠니까? 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수소결합 얘기에 여기서 알코올, 아민, 아미노산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생체 내에 봤을 때 플로르가 생체 내에 들어가 있는 일은 많이 있을까요? 없겠지. 엊그저께도 불산 샜다고 누출됐다고 또 난리가 났던데 얘는 굉장히 몸에 나쁘잖아요. 얘가 내 몸에 많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반응이 크게 생기지는 않겠죠. 내 몸에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단백질 계열이나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메인이 누구라서? 아미노산이라서 N과 O가 들어있는 이런 분자들의 수소결합을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밑에 3, 수소결합이 없는 경우에는 쌍극자, 힘, 밑에 줄, 극성, 용매에 중간으로 딱 넘어가시면 그 옆에 극성, 유기 분자들이 용해된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중간에요. 이온 유발 쌍극자 힘, 굵은 글씨 찾으셨죠? 편극도에 의존한다. 이 힘은 이온의 전하가 가까이 있는 비극성 분자의 전자 구름을 변형하기 때문에 생긴다. 밑에 줄 5. 편극도에 의존하는 쌍극자, 유발 쌍극자 힘. 극성 분자가 가까이 있는 비극성 분자의 전자 구름을 내비둔대요. 변형시킨대요. 그죠? 그래서 생긴다고요. 밑으로 5줄 내려가세요. 6. 분산력은 모든 종류의 용매에 모든 용질의 용해에 기여하지만 특히 석유나 휘발유와 같은 비극성 물질의 용해에 가장 중요한 분자 간 힘이다. 그 밑에 액체 용액과 분자 극성의 역할에서 5번째 줄 보시면 굵은 제목으로요.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에 녹는다 있죠. 그죠? 밑에 줄이요. 용질 힘이 용매 안의 힘과 비슷할 때 힘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고요. 대체될 수 있고 뭘 형성한대요? 용액을 형성한대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면요. 이렇게요. 알코올의 경우 물에 잘 녹고, 그죠? 그 다음에 OH하고 물, OH와 핵산 얘네 상태의 관계를 봅시다. 알코올에 대한 이 내용은 이거는 나중에 유기화학 하든지 물리화학 하든지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요. 보세요. 알코올이요. 탄소 하나짜리 메탄올이면 물에 어때요? 물에 대한 용해도 뭐로 나와 있어요? 무한대야, 무한대. 메탄올 물에 잘 녹죠. 에탄올도 물에 어떻게 해요? 잘 녹아요. 그죠? 프로파놀은요? 물에 1프로파놀, OH가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이 프로파놀은 물에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녹아요. 뷰타놀은요? 1.1g만 녹아요. 그죠? 얘가 1.1g 녹는다는 저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알코올이라는 건 OH, 즉 히드록시 그룹이 있는 유기화합물이에요. 그죠? 이 알코올은 물 분자랑 잘 섞여요. 왜? 물에 어차피 누가 있으니까 H2O 있잖아요. 물에 H2O 있으니까 물에 있는 OH나 알코올에 있는 OH는 어차피 같은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물에 되게 잘 섞인단 말이에요. 알코올은. 그게 정상이긴 해요. 물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뭘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소 결합의 양상이 알코올이 5개예요. 이렇게 탄소가. 펜타놀이에요. 펜타놀이 돼도 과연 잘 녹겠냐 이거죠. 잘 녹을까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왜? 수소 결합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저 힘은 수소 결합력으로 물 분자,
탄소는 물하고 안 섞이고 싶어 해요. 왜? CH 이 파트는 무극성 파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끝에 붙어 있는 OH가 어거지로 눌러 이기고 물 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알코올이 물에 녹는 거거든요. 근데 OH가 하나 있으면 수소 결합은 몇 군데서 하는 게 가능해요? 몇 군데요? 물과 수소 결합은 몇 군데서 할 수 있어요? OH 그룹 하나당 수소 결합은 3군데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 형태로 탄소 몇 개까지는 어거지로 들고 들어가요? 3개까지는 들고 들어가요. 4개부터는 들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항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탄소 몇 개까지 가능해요? 3개. 그래서 뷰타놀부터는 물에 1.1g밖에 안 녹는다고요.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넣어줘도 상관없이.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물에 어떻게 녹을까요? 얘도 뷰타놀이긴 뷰타놀인데 나중에 배워. 터셔리 뷰타놀이라고. 탄소가 4개 있긴 하거든. 그죠? 탄소가 4개 있긴 한데 그 4개가 한 줄로 4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가지를 치고 있죠. 얘는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얘는. 여기서 4개가 되면 한 줄로 저 무극성인 파트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얘가 끌어당겨봤자 탄소 3개까지 끌어당기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얘는 그거보다 더 길다는 건 무극성인 파트가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공간상의 위치로 봤을 때 이 무극성인 파트가 3개 있고 하나가 가지를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물속에. 한 줄로 길게 있는 파트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졌잖아요. 얘는 물에 무한대로 녹아요. 이해가시죠?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소결합 하나당 그냥 탄소 하나, 연결된 탄소 하나 정도로 카운트 하시면 거의 많이 안 틀려요. 단,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한 줄로 길게 연결된 탄소라고. 얘는 물에 무한대 녹는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래서 알코올 중에 탄소 3개까지 알코올은 물에 잘 녹는데 4개부터는 물에 잘 안 녹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바뀌어요. 이 펜타놀이나 헥사놀 같은 경우는요. 물에는 잘 안 녹는데 물에는 0.39랑 0.058g밖에 안 녹는데 어디에는 녹아요 또? 누구에는? 헥세인에는 무한대로 녹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이 아이들이 무슨 파트가 길어서? 무극성인 파트가 길어서 이 무극성인 파트가 같이 무극성인 아이들과 분산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녹아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465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중 극성과 용해도에 대한 효과라는 제목 찾으셨어요? 네. 네, 그 두 번째 줄 갈게요. 두 번째 줄 제일 끝이에요. 알코올은 비극성인 탄화수소기에 극성인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된 이중극성을 가진 유기화합물이다. 첫 번째, OH 부분은 물과 강한 수소 결합을 통해 상호작용까지만요. 그 밑에 줄, 탄화수소 부분은 헥세인과는 많은 분산력을 통해 상호작용. 그리고 나서 4줄 내려가세요.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1. 물에 대한 용해도는 작은 알코올에서 더 어떻다? 크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작은 알코올 분자들이 물과 섞이면 용질 안에 수소결합과 용매 안의 수소결합이 용질과 용매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대체된다. 그 밑에 줄 2. 물에 대한 용해도는 크기가 큰 알코올에서 작다. 그 옆에 써 있어요. 뭐라 써 있어요? 탄소수가 몇 개보다 큰? 3개보다 큰 알코올에 대한 용해도는 급격하게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터셔리 부타놀처럼 단일 직선 길이가 아니고 가지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셨죠? 그 밑에 2줄 내려가서 제일 끝에 반면에 알코올의 OH 부분은 물과 수소 결합을 형성하지만 이 수소 결합은 탄화수소 부분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깨트려야 할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극복하지 못한다. 보시죠. 1. 메탄올과 1. 프로파놀. 여기에 염화 소듐 뭐예요? NaCl 집어넣었어요. 메탄올에서 잘 녹을까요? 1. 프로파놀에서 잘 녹을까요? 어디에서? 메탄올에서. 왜? 탄소 개수가 적으니까 얘가 무극성보다는 극성인 파트의 힘이 더 커요. 헥세인과 물에 에틸렌 글라이콜을 넣었어요. 에틸렌 글라이콜은 혹시 분자 모를까 봐 써줬어요. 탄소 2개, 그 탄소마다 OH기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죠? 누구에 더 잘 녹을까요? 누구에? 얘는 OH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탄소도 딸랑 몇 개밖에 없는데 2개밖에 없는데 그럼 얘는 무극성으로 봐야 돼요? 극성으로 봐야 돼요? 극성으로 봐야 되겠죠. 물에 잘 녹아요? 헥세인에 잘 녹아요? 물에 훨씬 잘 녹아요.
물과 에탄올, 다이에틸 에터, 에테르 또는 요즘 발음으로 하면 있어. 뭐에도 잘 녹을까요? 얘는 좀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보셔야 되냐면요. 저게 되게 웃겨요. 다이에틸 에터, 요즘 발음으로 다이에틸 있어는 수소결합을 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이에틸 있어는 이거 있죠. 다이에틸 있어 지들끼리는 수소결합 못해요. 왜냐면 여기에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H가 존재해야 안 해요. 여기는 수소결합 할 수 있는 H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지들끼리는 못해 수소결합을. 근데 다이에틸 있어가 물과 수소결합 할 수 있다 없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물과 수소결합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물에 있는 H랑 요거 사이에 이거 수소결합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죠? 할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누구에 더 많이 녹는다 그러셨어요? 에탄올에 더 많이 녹는다 하셨고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입체 저항, 스테릭 힌드런스. 산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요. 사실 커다란 어디에 엉덩이 사이에 박혀 있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를 땡기는 원자핵이 중심 원자밖에 없다 그랬죠. 이쪽으로 집중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옆에 C하고 H는 이렇게 사선으로 지그재그로 있는데 여기서 얘네 전자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얘네들이 사실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물과 수소결합을 하기 위해서 물 분자가 이 엉덩이 사이로 낑겨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있겠냐고요? 거의 안 한다고요. 이 입체 저항은 나중에 유기화학 파트 할 때 물질에서 분명히 녹아야 될 것 같은데 죽었다 깨도 안 녹아. 왜 그럴까? 다 이런 일 때문에 생겨요. 이 입체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생화학을 한다든지 생체화학을 하게 된다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셨죠? 하지만 다이에틸 에스터가 원론적으로 보면 물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지만 물에는 저런 입체 저항성 때문에 거의 녹지 않아요. 근데 에탄올은 어떻게 생겼어요? 에탄올은 극성이긴 해. 그죠? 하지만 누가 있어요? 얘도 원래는 이렇게 돼 있겠지. 누가 있어요? 무극성인 탄소 파트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와 얘네 사이의 힘, 이 힘으로 당기는 파트가 더 커서 누구에 더 잘 녹아요? 에탄올에 더 잘 녹아요. 이해가시죠?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